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남웅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로 준비한 논문은 Revisiting Multimodal Fusion for 3D Anomaly Detection from an Architectural Perspective라는 논문으로 트리플 AI 2025에 억셉된 논문이며 현재까지 2회의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는 3D Anomaly Detection이라는 연구에 어떠한 퓨전 아키텍처가 제일 적합한지를 분석한 논문인데요. 3D Anomaly Detection이라는 태스크 자체가 RGB 이미지 그리고 뎁스 이미지의 퓨전을 이뤄야 하는 연구인데 저는 해당 논문을 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두 가지의 정보를 퓨전할 것인가를 고려해 봤을 때 두 가지 정보를 단순히 컨캣한다는 등의 오퍼레이션이나 어느 단계의 피처를 사용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피처 셀렉션 등의 연구는 다른 도메인의 논문들을 보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근간이 되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 줄여서 NAS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게 되어서 이 NAS를 3D Anomaly Detection이라는 태스크에 접목한 해당 논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3D Anomaly Detection이라는 태스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RGB 이미지 말고도 3D 모달리티가 필요한 이유로는 아래 예시를 보시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초코칩 예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쳐진 부분이 실제로는 RGB 이미지만으로는 봤을 때는 초코칩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해당 부분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을 이상 영역으로 올바르게 탐지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예시와 같이 RGB 이미지만으로는 이상 영역을 검출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깊이 정보와 같은 3D 모달리티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태스크가 3D Anomaly Detection이라는 태스크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연구용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2022년 12월에 엠비텍 3D AD 데이터셋이 공개되었었고 최근 연구들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3D Anomaly Detection 관련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 뎁스 정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최근 연구들이 뎁스 정보가 항상 모든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선별적으로 뎁스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최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초코칩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경우에는 RGB 이미지만으로 해당 영역을 이상 영역으로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뎁스 정보가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에서 저 파란색 부분이 초록색으로 오염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즉 해당 이미지는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 클래스 내에 정상 데이터의 뎁스 정보와 동일하고 이 RGB 이미지 상에서만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모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일한 뎁스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는 정상, 또 이러한 경우에는 또 비정상으로 학습 신호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뎁스 정보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뎁스 정보가 항상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장한 두 개의 논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이지넷, 그리고 두 번째로 MMRD라는 연구가 존재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지넷은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를 바탕으로 퓨전된 피처, 즉 RGB랑 뎁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RGB 정보만으로 이상 영역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MRD 연구의 경우
3D 어노멀리 디텍션의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를 보면은 실험 테이블 중에서 제한된 리버스 디스틸레이션 기반 모델을 여러 모달리티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실험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신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RGB랑 뎁스를 항상 사용하는 경우보다 때때로는 RGB 정보만을 가지고 이상을 탐지하는 것이 더욱 우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MMRD의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RGB를 사용했을 때 뎁스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통해서 뎁스 정보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제 단독 모달리티, 즉 RGB만 활용했을 때랑 뎁스만 활용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단독으로 봤을 때는 RGB나 다른 3D 모달리티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인 노멀스 대비 뎁스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 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두 연구를 요약을 해보면 이상 탐지에 있어 뎁스 정보가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도움이 될 때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GB와 뎁스 간의 퓨전은 이상을 더욱 잘 탐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퓨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뎁스 정보가 도움이 됨을 판단할 것이며 기존 RGB의 뎁스를 어떻게 퓨전할 것인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어떻게 뎁스 정보가 도움이 됨을 판단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이지넷의 인포메이션 엔트로피가 이를 정량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 두 번째, 어떻게 퓨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해당 논문을 통해서 3D AD에서 이상적인 퓨전 아키텍처 그리고 퓨전 전략은 무엇인지 다각도에서 탐구를 진행한 3D AD NAS라는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의 경우는 이제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퓨전 타입이라든지 어느 피처를 선택할 것인 거라든지 또 오퍼레이션 컨캣을 할 것인지 서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른 성능 이제 변화 양상을 기록한 그림인데요.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냐, 어떠한 피처를 선택하냐, 즉 어떠한 퓨전 전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능 변동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최적의 퓨전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3D 어노멀리 디텍션 관련 연구로는 리컨스트럭션이나 메모리 뱅크 기반의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D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메모리 뱅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2D 피처, 3D 피처들을 각각 적재하거나 때로는 2D와 3D가 퓨전된 피처를 또 다른 메모리 뱅크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왔고, 리컨스트럭션 방식의 경우에는 RGB와 뎁스 이미지를 각각 어노멀리 제너레이터나 어노멀리 시뮬레이션 전략을 통해서 센서스획을 진행한 다음 이를 복원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다양한 3D AD 관련 연구들을 세미나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리컨스트럭션 기반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 3D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리컨스트럭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의 기본 흐름으로는 기존 2D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리컨스트럭션의 흐름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다만 뎁스 이미지에 대해서 합성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복원한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제너레이터나 어노멀리 시뮬레이션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synthetic RGB 뎁스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 유넷 구조의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돼서 정상 이미지에 가깝게 RGB와 뎁스 이미지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원이 됐을 때는 기존의 synthetic 이미지와 복원된 이미지를 모두 인풋으로 컨캣을 해서 이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 넣어줌으로써 최종 이상 영역을 검출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DBRN 그리고 3DSR, 3DRIB 같은 경우가
이러한 흐름을 공유하고 있는 관련 연구들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이지넷이라는 모델을 백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넷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지넷도 리컨스트럭션 기반 연구이기 때문에 기본 흐름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의 리컨스트럭션 연구들과 다르게 조금 차이점은 두 가지와 같은데요. 첫 번째로 기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존 신택식한 이미지 그리고 복원된 이미지를 모두 컨캣을 해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 인풋으로 넣어주는 게 기존 흐름이었다면 이지넷에서는 이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 내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로부터 추출된 특징들을 모두 컨캣을 해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큰 차이점으로는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를 활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이지넷이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를 활용한다라고만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이지넷의 핵심 아이디어로는 뎁스 정보가 도움이 될 때만 활용하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도움이 되는가를 정량하기 위해서 이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전략을 활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절차로는 첫 번째로 각 채널별로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각 채널의 어텐션 스코어 분포에 대한 인포메이션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해당 채널이 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상 탐지에 더 유리하다라는 가정으로 이 인포메이션 엔트로피의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RGB랑 뎁스 피처를 컨캣을 했을 때 어텐션 스코어에 대한 인포메이션 엔트로피가 기존 RGB 피처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보다 더 높을 경우 이 경우에는 뎁스 정보가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 RGB 정보와 뎁스 정보를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퓨전된 피처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엔트로피가 기존 RGB RGB 피처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보다 더 작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뎁스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경우에는 RGB 피처들만 이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이제 근간이 되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 줄여서 NAS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NAS란 딥러닝 모델의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연구자들이 네트워크 구조를 직접 손으로 트라이 앤 에러를 거쳐서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레이어 수라든지 커널 크기와 같은 거를 직접 손으로 트라이 앤 에러를 거쳐서 설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심경망 모델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일일이 설계하기에는 많은 양의 시간 자원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존재해서 NAS라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AS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미리 정의한 탐색 공간 안에서 다양한 후보 구조를 탐색하고 성능이 가장 좋은 구조를 찾아내는 프레임워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AS 관련 연구들 중 하나로 Different Level Architecture Search, 줄여서 DART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DART가 등장하기 이전의 NAS 방법론들은 대부분 이산적인 서치 스페이스를 정의했는데요. 이 서치 스페이스 안에서 캔디데이트 아키텍처를 샘플링하고 이밸리에이션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탐색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탐색 한 번에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에 달하는 아키텍처를 이밸리에이션하기 때문에 여전히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단점을 극복하고자 DART라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DART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아키텍처 선택을 연속적으로 정의하고 미분 기반 최적화를 수행하는 NAS 관련 연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이 이 DART라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DART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과 같이 어떠한 4개의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 구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노드 간에 이제 커넥션이 있는데 이 커넥션은 곧 오퍼레이션을 의미하게 되고 이 어떤 오퍼레이션, 즉 이 오퍼레이션이 컨볼루션이 될지 풀링이 될지 아니면 어떠한 것도 적용하지 않는 넌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각 커넥션마다 이 세 개의 캔디데이트 오퍼레이션, 즉 컨볼루션, 풀링, 그리고 넌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부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식으로도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xi, xj는 각각 i, j번째 노드의 값을 의미하고 oij는 이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를 연결하는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번째 노드의 값은 상위 노드들의 값에 각각 커넥션에 상응하는 오퍼레이션들을 적용한 값들의 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츠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스 방법론들의 목표는 이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오퍼레이션이 어떠한 오퍼레이션이어야 최적의 네트워크가 되는지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나스 연구들의 경우 이제 각 OIJ, 즉 이 오퍼레이션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3개라면 총 6개의 화살표가 있으니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개수가 총 3의 6승, 그래서 729가지가 되어서 여전히 많은 리소스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츠의 경우는 노드를 연결하는 모든 커넥션들이 앞선 연구들처럼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3개의 캔디데이트 오퍼레이션들의 가중합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츠에서는 이를 믹스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 수식을 보시면 각 오퍼레이션이 이 알파라는 가중치에 의해서 가중합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을 보게 되면 소프트맥스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식에서 여기서 스크립트 대문자 O는 이 모든 오퍼레이션들의 집합, 예를 들면 컨볼루션, 풀링, 넌을 의미하게 되고 여기서 O 반은 이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 사이의 믹스드 오퍼레이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 값이 이 커넥션 ij의 오퍼레이션들의 가중치 벡터를 의미하게 되어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아래와 같이 이 컨볼루션 알파 값이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 믹스드 오퍼레이션은 컨볼루션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학습함에 따라서 뭐 0.8, 0.1, 0.1 등 이렇게 어떠한 오퍼레이션들의 가중합이 최적인지를 학습하는 과정이 다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중합으로 표현되는 믹스드 오퍼레이션을 학습함에 따라 알파 값이 학습된 네트워크 구조가 오른쪽 그림에서 C와 같이 최종 학습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후 학습이 완료된 다츠를 바탕으로 최종 오퍼레이션 하나를 결정하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즉 이선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츠에서는 최종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노드마다 자신과 그 노드의 모든 상위 노드 사이의 오퍼레이션들 중에서 K개의 가장 큰 스트렝스를 가진 오퍼레이션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부 버리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0번 노드와 1번 노드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한 개의 가장 큰 알파 값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이 D 그림처럼 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 알파 값들 중에서 가장 큰 한 개의 오퍼레이션을 최종 선택해서 이선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K개의 오퍼레이션을 선택하는 것은 각 노드마다 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D에 있는 그림처럼 2번 노드의 경우 하나의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3번 노드의 경우 3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가장 큰 K개의 가장 큰 스트렝스를 선택하는 것은 각 노드마다 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D AD NAS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3D 어노말리 디텍션에서의 멀티모달 퓨전 아키텍처가 중요함을 밝히고 앞서 소개해드린 NAS를 이용해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탐색하는 3D AD NAS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3D AD NAS는 크게 인터 모듈 관점에서 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터 모듈 퓨전에서는 모달리티 스페시픽 모듈, 줄여서 MSM 내부의 피처, 인터미디에이트 노드, 피처 연산을 자동으로 학습해서 최적의 구조를 찾아 성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인터 모듈 퓨전에서는 early 그리고 middle MSM의 아웃풋을 이후 MSM의 캔디데이트 피처에 추가하는 등 모듈 간의 퓨전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D AD NAS의 경우 가장 최적의 퓨전 아키텍처를 결정짓기 위해 이 아키텍처의 뼈대가 되는 스켈레톤을 먼저 설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리컨스트럭션, 그 중에서도 이지넷을 백본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먼저 어노말리를 만들고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상 이미지에 가깝게 복원하게 되고, 이 멀티모달 퓨전 네트워크라는 이 부분에서 제한 방법론에 따라 최적의 퓨전 피처를 만들고 이를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활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멀티모달 퓨전 네트워크, 줄여서 MFN에서는 크게 3개 타입의 모달리티 스페시픽 모듈, 줄여서 3개 MSM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각각 4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레이어의 피처, 즉 여기 보이시는 하늘색 동그라미들을 바탕으로 퓨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리 퓨전,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레이어의 피처들,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이나 여기 연한 노란색 동그라미들을 바탕으로 퓨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들 퓨전,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 즉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동그라미들을 바탕으로 퓨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레이트 퓨전 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듈 내에서 퓨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인트라 모듈 퓨전 레벨이며, 앞선 모듈의 결과값들, 즉 여기서는 얼리 셀의 아웃풋인 분홍색 동그라미 피처들이 이 미들과 레이트 셀의 캔디데이트 피처 풀에 추가가 되고, 이 미들 퓨전의 퓨전 아웃풋인 주황색 동그라미가 이 레이트 퓨전 셀의 캔디데이트 피처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 인터 모듈 퓨전 레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MFN 내부에 존재하는 각 MSM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퓨전이 되는지를 인트라 관점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M은 2개의 인풋 노드, 그리고 K개의 중간 노드, 그리고 아웃풋 노드로 구성된 다치 구조인데요. 여기서 학습 대상은 총 3가지의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알파 EX는 이 캔디데이트 피처를 얼마나 가중합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가중치를 의미하고, 여기 알파 IN의 경우에는 인풋 노드와 중간 노드들 간의 커넥션 강도를 결정짓는 가중치, 그리고 마지막 베타 오퍼레이션의 경우는 오퍼레이션들의 결과값을 또 얼마나 가중합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캔디데이트 오퍼레이션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각각 멀티레이어로부터 추출되는 RGB 뎁스 피처들에 대한 오퍼레이션으로 서메이션, 컨캣, 그리고 GLU, 가이디드 어텐션 총 4개의 오퍼레이션 풀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MSM이 갖는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피처를, 어떠한 중간 노드를 거쳐 어떠한 연산으로 퓨전해야 하는지 학습을 통해 자동적으로 선별 및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보다 작업자가 트라이 앤 에러를 거쳐서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이 아닌 자동적으로 선별 및 결정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치 기반의 MSM 세부 학습 과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80에포까지는 전체 토탈 로스를 바탕으로 해당 3가지 파라미터와 리컨스트럭션과 세그멘테이션 웨이트를 동시에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파라미터가 기존의 다치에서 정의되었던 믹스드 오퍼레이션처럼 알파 EX나 베타 오퍼레이션들이 활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80에폭이 되었을 때는 업데이트된 3가지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퓨전 조합을 고정하게 됩니다. 즉, 이제부터는 3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고 고정을 하게 되며, 마지막 3번째로 80에폭 이후부터는 고정된 MSM을 바탕으로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다만 첫 번째 과정에서 세 가지 파라미터와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과정에서 학습이 진행되는 파라미터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최적의 아키텍처를 결정짓는 파라미터 알파 EX, 알파 IN, 그리고 베타 오퍼레이션이 존재하고 이 두 번째로 결정된 아키텍처 안에서 리컨스트럭션과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가장 잘 수행하는 웨이트 값 W를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종류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즉, 이너 문제로는 주어진 알파, 여기서는 앞서 소개한 알파 EX, 알파 IN, 베타 오퍼레이션을 통칭해서 알파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즉, 주어진 알파라는 구조 하에서 이 트레이닝 로스를 최소화하는 웨이트 W 스타를 찾는 문제가 되고, 아우터 문제로는 위에서 찾은 최적의 웨이트 W 스타를 기준으로 밸리데이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세 가지 파라미터들인 알파 EX, 알파 IN, 그리고 베타 오퍼레이션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앞서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진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이유로는 여기 W 스타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W 스타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로스가 최소화될 때까지 학습을 충분히 반복해야 기존의 W에서 W 스타, 즉 최적의 가중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는 매 알파 값마다 완전히 수렴이 될 때까지 W가 W 스타가 되도록 최적화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라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츠에서는 이러한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꼭 완전히 트레이닝 로스를 최소화할 때까지 학습하지 말고 단지 한 번의 학습 스텝으로 업데이트한 웨이트 값을 W 스타로 두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웨이트 W에서 단지 한 번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얻은 값을 W 스타로 사용하게 되며 이 근사시킨 W 스타를 사용을 해서 알파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면 원래 복잡한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과정을 원회폭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래에 있는 두 가지의 스텝을 번갈아 가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되며 이는 현재 아키텍처 파라미터 알파를 이용해서 현재 웨이트 값 W를 트레이닝 로스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디선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W 스타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알파 값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업데이트된 웨이트, 즉 W 스타를 이용을 해서 밸리데이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아키텍처 파라미터 알파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이상 탐지 분야에선 별도의 밸리데이션 셋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 데이터의 일부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두어서 알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들었지만 별도의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서 정확한 가정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으로는 앞서 다츠 기반의 MSM 내부 아키텍처 파라미터인 세 가지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를 했다면 이제는 특정 에폭, 여기서는 80 에폭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80 에폭이 되었을 때 현재까지 학습된 세 가지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던 다츠에서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즉 이산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알파 EX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두 개의 피처를 최종 MSM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한 각 노드 내의 오퍼레이션도 4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종 오퍼레이션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0 에폭 이후 시점부터는 이렇게 고정된 MSM을 바탕으로 리컨스트럭션과 세그멘테이션 파라미터들을 다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앞선 내용까지가 이제 각각 early, middle, 그리고 late fusion 셀 내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즉 어떠한 피처를 그리고 또 어떠한 퓨전 오퍼레이션을 쓸 것인지를 내부적인 차원에서 결정짓는 인트라 모듈 퓨전 레벨이었고, 이제는 MSM 간의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인터 모듈 퓨전 레벨에서도 퓨전이 진행됩니다. 인터 모듈 퓨전 레벨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 모듈 퓨전으로는 각 MSM 모듈의 퓨전된 아웃풋을 이후에 MSM 캔디데이트 피처로 추가하게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얼리 퓨전의 아웃풋인 이 분홍색 동그라미들을 미들 그리고 레이트 퓨전 셀의 캔디데이트 피처로 추가하게 되고, 또 미들 퓨전의 아웃풋이 주황색 동그라미를 이 레이트 퓨전 모듈의 캔디데이트 피처로 추가함으로써 각 셀의 퓨전 아웃풋 간의 연결성을 부여함으로써 MSM 모듈 간의 인터 모듈 퓨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네, 첫 번째 실험으로 아이캔디즈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캔디케인이나 롤리팝과 같은 클래스에서 성능 개선이 유독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3D AD 관련 연구로 Fact the Feature, 줄여서 BTF라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방향에 상관없이 일관된 특징을 잘 추출해야 하는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징이 3D AD의 중요함을 밝힌 연구인데요. 제한된 3D AD 나스를 통해서 RGB 이미지에서 방향에 따른 혼란을 뎁스 정보가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고, 이 뎁스 정보를 적절히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퓨전 아키텍처가 학습이 되어서 성능 개선을 이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으로는 엠비텍 3D AD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GB 데이터랑 뎁스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요 로우의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폰과 같이 RGB 상에서만 이상이 존재하는 유형에도 유의미한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폰과 같이 정상과 비정상 뎁스가 동일한 케이스가 많은 클래스에서도 뎁스 정보를 선별적으로 잘 활용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제안한 인터 모듈 퓨전 그리고 인트라 모듈 퓨전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첫 번째로 인터 모듈 퓨전의 경우 여기 A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재된 하이브리드 성능은 이 미들 MSM의 아웃풋을 레이트 MSM의 캔디데이트 피처로 활용한 경우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early, middle, late MSM을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각 MSM의 아웃풋을 후보 캔디데이트 피처로 쓰는 인터 모듈 퓨전 전략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제 두 번째로 인트라 모듈 퓨전의 경우 어떠한 피처를 사용하냐, 또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MSM 모듈 내에 최적의 피처를 선택하고 최적의 오퍼레이션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특히나 미들 레이어 전체를 모두 다 활용하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몇 개의 미들 레이어만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우수했다라고 하며,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오퍼레이션 중에서 가이디드 어텐션 방식으로 퓨전하는 것이 제일 우수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보셨던 피규어의 A 결과값을 포함한 각 MSM이 없을 때의 성능 양상을 확인한 테이블입니다. 우선 3D AD NAS는 레이어 순서대로 시퀀셜하게 early, mid, late MSM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의 MSM에만 퓨전 아웃풋을 캔디데이트 피처에 추가가 가능한 구조라 테이블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실험 결과 단독 MSM을 사용했을 경우 미들 MSM이 제일 우수한 성능을 통해서 중간 레이어의 피처가 이상 탐지의 중요한 피처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레이트 MSM의 경우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레이트 MSM의 특징은 주로 분류 또는 고수준 판단을 위한 개략적인 정보인 하이레벨 피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계층이 제공하는 세부적이고 공간적인 구조 정보가 많이 소실되어 가장 낮은 성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미들 MSM을 활용을 하고 미들 퓨전의 아웃풋을 레이트 MSM으로 넘겨주는 인터 모듈 퓨전을 진행할 경우 성능이 대폭 증감을 통해서 미들 MSM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 분석 결과인데요. 만약 피처들 간의 퓨전이 효과적으로 학습이 된 경우에는 RGB에서만 이상이 존재할 때, 뎁스에서만 이상이 존재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RGB랑 뎁스 둘 다 이상이 존재할 때 모두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색깔로 나누어 표시를 해보았는데 RGB에서만 이상이 존재할 때나 뎁스에서만 이상이 존재할 때가 총 3가지밖에 없어서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정성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대부분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상 영역을 잘 로컬라이즈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3D-AD NAS라는 방법론은 3D-AD에서의 멀티모달 퓨전 아키텍처가 중요함을 밝히고 NAS를 이용해 최적의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탐색하는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레벨의 퓨전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인트라 모듈 퓨전에서는 MSM 내부의 피처 선택, 인터미디에이트 노드, 그리고 피처 연산을 자동으로 학습하여 최적의 구조를 찾아서 유의미한 성능 개선을 기록하였으며 인터 모듈 퓨전에서는 얼리, 미들 MSM의 아웃풋을 이후 MSM의 캔디데이트 피처에 추가하는 등 모듈 간의 퓨전을 진행한 방식을 제안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선 해당 논문은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아쉬웠고 어노테이션 또한 제가 이해한 바와 다르게 적혀 있어서 의문인 부분들도 조금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해당 논문을 소개해드린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지넷의 경우 언제 뎁스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를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기반의 방식을 제시하였지만 알파 값의 선정 기준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 추측이지만 만약 많은 실험으로 인한 튜닝된 값이라면 해당 방법론의 활용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나스 기반의 자동화된 퓨전 아키텍처를 제시한 해당 논문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리컨스트럭션 기반 3D-AD 관련 연구들은 실험 시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해당 연구에서 보셨던 모든 테이블들의 성능은 시대를 다르게 하면서 반복 실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원된 이미지가 아닌 최적의 피처, 그리고 컨캣이 아닌 최적의 오퍼레이션이 존재함을 밝혔다라는 점은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3D-AD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한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